여기 낙찰 금액 보이시나요?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어요. 낙찰 금액이 1등 하신 분이. 이분도 이제 고칼 귀신한테 이제 씌인 거죠. 이분이 원래 쓰고 싶은 거는 최저 금액이 8,300만 원이니까 한 9,800만 원 정도 써야겠지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앞단에 있는 사건들은 사실상 우리가 알 수 없는 범위예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경매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매각 공고가 돼야지 그때 이제 사이트에 공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물건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이제 관심 물건을 골랐으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물건 딱 검색했다고 바로 이제 현장에 막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실 건가요? 물건 검색하고 바로 현장을 막 뛰쳐나가, 좋아! 이러면서 막 뛰쳐나갈 건가요? 근데 우리가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고 실제로 사전 조사를 다 끝내놓고 현장에 마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동안 조사했던 것이 맞다, 틀리다는 거를 분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답사 가시기 전에 하셔야 할 일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죠. 지금 뭐 호객노노, 네이버, 뭐 부동산 플래넷, 부동산 지인, 아실, 직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세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매 물건이 실제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감정평가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받고자 하고 싶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이제 부동산 호가죠. 내가 받고 싶은 금액. 그래서 받고 싶어하는 금액이 얼마 형성이 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다가 딱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합니다. 부동산 사무소에 전화를 해요. 매수인 입장, 매도인 입장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전화를 하는데 매수인 입장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하는 가망 고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동산하고 통화할 때 자유롭게 통화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꺼리낌 없이 통화를 하시는데 요건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매도인 입장으로 통화할 때는 내가 마치 주인인 양 통화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단지에 계시는 이제 부사님, 부동산 사장님을 부사님이라고 하잖아요. 부사님한테 나 지금 몇 동 몇 호에 누군데 소유주인데요. 이거 얼마의 가격에 좀 내놓으면 잘 팔리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사님들이 빠삭한 부사님은 몇 동 몇 호 내가 하는 주인 아닌데? 이렇게 또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팁을 또 알려드리자면 내가 당사자라고 하면 뽀록이 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부모님 집이신데 시부모님이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몇 동 몇 호인데 시부모님 집이신데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젊은 사람이 소유주인데요.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부모님 집인데 시부모님이 저한테 주소를 잘못 알려주셨나 봐요. 근데 여튼 저희가 매각할 의사가 있는데 요새 시세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나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전화를 통화를 해보시면 내가 매수인 입장으로 전화를 통화를 했었을 때 가격과 매도인 입장으로 전화 통화했을 때 가격은 반드시 달라요. 왜냐면 부사님들은 거래를 성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수인한테는 좀 금액을 좀 높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매도인한테는 좀 낮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충점을 마련을 해야지 거래가 체결이 될 거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이제 가격을 약간 내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가격을 후려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 매도인이 기분 상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얼마를 받고 싶으신데요? 이렇게 되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전에 얘 시세 조사를 안 해놓으면 어버버버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전화하기 전에 이미 사전 조사를 다 했어요. 실거래가는 얼마고 지금 호가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아니까 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호가가 3억 5천이다. 그래서 3억 5천이면 뭐 받을 수 있나요? 뭐 잘 팔리겠나요? 이러면 네, 잘 팔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좀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급매로 내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내리면 빨리 팔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1, 2천 뭐 이렇게 깎아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가격이
금매 가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 가격이. 네이버에 호가로 있는 그 가격이 거래되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내가 깎아놓은 그 가격이 현재 시장에 나가면 거래 성사될 수 있는 그 가격대라는 거예요. 만약에 손님이 나왔는데 부사님이 호가가 뭐 3억 7천이야. 근데 팔고 싶어 해. 손님은 3억 5천에 사겠다는 손님이 계시면 이 3억 7천의 호가지만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절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가를 볼 게 아니라 부사님하고 전화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얼마고 그 가격에서 내가 좀 더 깎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파악한 그 금액보다 경매 입찰가는 더 낮춰서 가는 게 당연한 거겠죠. 만약에 그것보다 높게 살 거면 그냥 부동산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낫겠죠. 부동산에서 사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방 안을 다 보고 아무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하겠다는 얘기는 1, 2천만 원, 2, 3천만 원. 이거 내가 좀 세이브 좀 하겠다라는 거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금매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에 전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러 가야겠죠. 근데 옥션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거를 다 열람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상에 띄워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옥션원만 볼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또 다른 사이트를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가셔가지고 그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전입을 떼보셔야 되는데 옥션원에서 서비스가 된다 하더라도 한 일정 시점에 발행을 한 거잖아요. 중간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중간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전입을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입이 들어오면 그 사람 또 불법 점유자가 되고 이 사람 또 명도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찰하기 전에 주민센터 가서 이거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을 받으세요. 이거 한 통에 3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급받는 거 어렵지 않고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아무나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매 사건일 경우에만 경매 사건지 앞장 한 장 프린트 하시고 내 신분증 같이 지참해가지고 주민센터 가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주소 썼었잖아요. 집원주소. 집원주소에 전입한 사람이 있고 또 신주소로 또 전입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요새는 다 신주소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신주소 한 통만 딱 떼보고 여기 아파트에 전입한 사람 없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구주소로도 한 통 더 떼세요. 근데 만약에 그 센터 직원분이 구주소에는 전입한 사람 없는데 그럼 신주소만 떼드려요? 이러면 그때는 신주소만 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혹시 모르니까 말씀할 때 구주소, 신주소 해서 두 통 각각 한 통씩 떼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입세대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이 확인서가 발급이 돼요. 실제 전입한 세대주가 누구인지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동거인이라고 해서 동거인이 명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동거인이 만약에 대항력 있는 동거인이라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동거인은 세대주와 가족관계의 확률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가족관계이진 않아요. 동거인이니까 가족이니까 뭐 명도하는데 상관없겠지라고 마냥 생각하실 게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동거인이 세대주와 가족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동거인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는 탐문조사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거를 좀 하셔야겠죠. 동거인이라고 해서 너무 관가하지 마시라는 거. 근데 대부분은 가족인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 가셔서 이제 아파트 물건도 보시고 주변 환경도 보시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굳이 그 경매된 그 아파트 문까지 두들겨 가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시라고까지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경매로 넘어가는 게 좋은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두들긴다고 해서 그 안에서 나를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환대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대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두들겼다가 욕 바가지로 먹으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문 두들겼다고 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시도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고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시는데 이거는 전화로 하셔도 돼요. 관리사무소 주소는 뭐 네이버
네이버에 주소가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거기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현장 가셔서 물어보셔도 되는데 요새 최근 들어서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것도 안 알려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알려주면은 미납관리비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 미납관리비는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입찰한 금액에서 미납관리비까지 내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겠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입찰 금액을 적어놔야겠죠. 관리소에다가 미납관리비를 물어보실 때 얼마나 미납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60만 원 미납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몇 개월치예요? 한 달에 평균 관리비가 얼마인지 나오죠. 그럼 내가 지금 조사한 이 시점과 실제로 낙찰받아서 명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또 몇 개월 흘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흐르는 동안에 이 사람이 그동안 관리비를 안 냈는데 관리비를 내겠어요? 안 내겠죠. 그럼 이만큼 진행되는 이 기간만큼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관리비를 계산을 하려면 내가 한 달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평균치를 알면 그만큼도 또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미납관리비를 조사를 하고 이 미납관리비는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3년치 낙찰자가 인수를 합니다. 3년치가 인수가 되는데 공용 부분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 이 아파트 그 세대에서 쓰는 전기라던가 뭐 가스 요금, 수도 요금, 세대에서 쓰고 있는 요금 말고 그 외에 엘리베이터라던가 주차장이라던가 뭐 전기료 이런 것들 공용 공간에서 사용되는 관리비들이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 월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관리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3년치가 인수입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관리비가 많이 밀려가지고서 관리실에서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어차피 금액이 작아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상가라던가 뭐 공장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는 관리비만 해도 밀린 게 뭐 몇 천만 원씩이어가지고 아예 관리사무소에서 가압류 해가지고 경매로 넘기는 경우도 있을 정도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가압류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가 신청이 돼 있으면 이 3년치에서 10년치를 내가 다 인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관리비가 근데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물건들을 했었을 때도 이 관리비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3년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10년치를 다 물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이 부동산 사무소에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전화로 이미 인터넷상으로 시세 조사 다 했고 전화로 부동산 사무소에 또 다 시세를 다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그 인근 부동산에 찾아가는 이유는 바로 숨겨진 금매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물론 내가 뜬금없이 가도 이 부동산 입장에서는 내가 뜨내기 손님이어서 금매를 나한테 추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화로 얘기하는 거와 또 현장에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 비터 500 들고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전화상으로 알고 있던 금매 가격과 다른 또 다른 금매가 또 더 싼 금매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난 입찰할 때 그 금매 가격보다 더 싸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낙찰을 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어. 떨어졌으면 그 숨겨진 금매 우리 찾아놨잖아요. 거기 가서 계약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경매를 못했어? 근데 싼 내가 물건을 찾았어? 그럼 이 물건 사서 이걸 또 수익화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너무 경매 물건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세를 조사하다 보면은 경매보다 더 싼 금매 물건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금매 물건을 내가 사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투자자 마인드로 가셔야지 경매 마인드로만 가시면 안 돼요. 예, 투자자 마인드로 폭넓게 물건들을 보시고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까지 완벽하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매각 기일날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4주차 때 이제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가서 모의 입찰을 하실 건데 이게 수원지방법원이에요. 새로 이제 지어진 청사라서 되게 으리으리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방법원에 가시면요. 여기가 법원이 맞는겨? 할 정도로 너무 협소하고 막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법원 가지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 이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매각 기일날 입찰을 할 때
기일 입찰이라고 해서 그 당일날 가서 입찰을 하고 개찰을 하는 거를 기일 입찰이라고 하고요. 기간 입찰은 입찰하는 기간을 이렇게 일정 기간을 줘요. 그리고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개찰을 하는 거를 기간 입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법원에서는 이제 기간 입찰은 거의 안 하고요. 기일 입찰, 당일날 가서 당일날 개찰하는 사건들이 주예요. 기간 입찰은 공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하는 기간을 주어지고 목요일날 개찰을 해요.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는 기간 입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원지방법원 내부는 아니고요. 내부 사진 찍기는 어려워서 인터넷에서 그냥 캡처온 건데, 지금 이게 법원 내부고요. 여기 이제 법대가 있어서 여기에서 집행관님들이 앉아가지고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입찰표 작성하는 곳에서 요 안에서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 안에서 들어가서 작성하시면요, 이게 손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작성 못해요. 미리미리 집에서 작성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주차 때 이제 배우시겠지만, 기일 입찰표 작성해서 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어서 요 노란색 대봉투에 넣어가지고서는 입찰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 기일 입찰표는 다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확하게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게, 자, 요 보증금액을 우리가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금액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딱 보증금액을 딱 넣으셔야 되는데, 간혹 요 끝자리가 300원 이렇게 딱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보 때 300원 하니까 이제 300원 딱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넣는데, 이 봉투가 뭐 밀봉되는 봉투가 아니에요. 그냥 접고 대봉투도 밀봉되는 게 아니라 스탬플러를 한번 콕 찍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투를 이렇게 흔들면 동전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그게 어느 봉투에서 떨어진지를 모르고 근데 낙찰이 됐는데 보증금 100원이 모자르면 무효거든요. 그래서 저 초보 때는 동전으로 준비해 가가지고 개찰되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법원에 이제 가시면 봉투에서 쨍그랑쨍그랑 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초보신 거예요. 딱 10% 맞게 가져오라고 하니까 동전까지 해가지고 딱 가져온 건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 깔끔하게 수표로 한 장 딱 끊어가지고 딱 넣으시면 돼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끝자리가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인데 집에서도 이제 2번 세고 이제 입찰 가서도 법원에서도 2번 세고 해서 6만 원을 딱 냈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해서 낙찰자를 딱 호명까지 딱 됐어요. 막 너무 좋았죠. 입찰 봉투를 딱 깠는데 분명히 끝자리가 6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5만 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5만 원짜리 한 장과 1만 원짜리 한 장을 분명히 넣었는데, 그러니까는 법원에는 귀신이 살고 있어요. 귀신이 살고 있어서 상식 밖의 일이 딱 생겨놓으면 내가 무슨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진짜 그 순간 뭔가 홀린 듯 했었어요. 내가 분명히 집에서도 샜고 법원에서도 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000원짜리를 10,000원이라고 계속 인식하고 내가 넣었지? 집행관님이 보고서 황당히 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제 모의 입찰하려고 금액 좀 미스하게 넣고서는 입찰하는 사람들도 예전에 많았었거든요. 그런 뭐 법정 모독죄라던가 뭐 집행 방해죄 이런 걸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모의 입찰 내가 해본다고 가라로 이제 금액 미스하게 넣고서는 입찰하는 경우가 없긴 한데, 혹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하는데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귀찮더라도 은행에 가서 꼭 수표로 한 장짜리로 딱 끊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넣는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아마 이 말씀 안 드렸으면 짤짤이로 해가지고 아마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법원에 가시면 동전 소리 아마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꼭 수표로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고, 법원에도 은행은 있어요. 근데 아침에 바쁜데 은행 가가지고서는 수표를 찾으려고 하다가 만약에 우연찮게 수표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기가 걸리면 또 내가 입찰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당일날 가서 내가 입찰표도 쓰고 돈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루 전날
준비를 다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포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감정이 1억 7,100만 원인데 실제 시세는 한 1억 3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 유찰이 돼가지고 8,3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 금액이 메리트 있는 금액이 된 거죠. 그래서 26명이나 입찰을 했는데 여기 낙찰 금액 보이시나요?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어요. 낙찰 금액이. 1등 하신 분이. 이분도 이제 고칼 귀신한테 이제 씌인 거죠. 이분이 원래 쓰고 싶은 거는 최저 금액이 8,300만 원이니까 한 9,800만 원 정도 써야겠지라고 했는데 여기 낙찰 금액 보이시나요?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어요. 낙찰 금액이. 1등 하신 분이. 이분도 이제 고칼 귀신한테 이제 씌인 거죠. 이분이 원래 쓰고 싶은 거는 최저 금액이 8,300만 원이니까 한 9,800만 원 정도 써야겠지라고 했는데 앞칸이 너무 허전한 거야. 허전해가지고 슬러시를 친 거야. 슬러시를. 앞에가 허전하니까. 그럼 이제 잔금 이제 1,000억 준비해가지고 잔금을 납부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납하는 거죠. 미납해서 재매각 나가는 거고 이분은 이제 입찰 보증금 뜯기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작성을 해주세요.